오늘도 이렇게 공사 다망하실 텐데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외교사 연구센터 센터장 조양현입니다. 저희 외교사 BBS가 많은 분들의 성원 힘입어서 벌써 16회째 되었습니다. 외교원의 많은 행사가 이제 특별한 정책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그 제언을 이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달리 아주 자유롭게 연구 주제 혹은 연구 메모를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장, 특히 대한민국 외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그러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기지국가의 탄생과 그 함의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의 이제 보통국가와 혹은 이제 재무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언론 지상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마도 전후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소위 기지국가가 되는 과정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해 주실 남기정 교수님,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 외교학과 그리고 일본 동경대 박사, 이후에 동북대 토호쿠 대학 그리고 국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서울대에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가 일본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 정치를 커버하고 계십니다. 제 바로 옆에 토론자 세 분 오셨습니다. 먼저 박영준 교수님, 국방대학교 교수로 계시고요. 연세대 정치정책과 그리고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 박사, 일본 동대 박사,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많은 이제 경력이 화려하신데 한국정치학회 한일 학술교류위원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하버드대 조명학자, 그리고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동북국제관계, 국제안보입니다. 그 옆에 송하섭 박사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서울대 학사, 석사, 그리고 일본 동대 박사과 하셨고요. 지금 국방연구원에서는 동북아 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미일동맹, 일본 군사, 그리고 한일협력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이명찬 박사님 오셨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고대 학사 석사, 일본 케오대 박사를 하셨고요. 고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재직하셨고, 지금은 연구 분야로서는 한일 역사 현안, 일본 외교안보 분야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 발표자 발표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 토론자 외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갖고 계신 참석자분들, 또 일반 참가자분들 하실 말씀을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발표는 30분 정도, 그리고 토론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자체가 원래는 1시 30분? 2시? 2시까지였습니다만 참가자분들의 성원, 여러 같은 그 요망에 의해서 조금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일정상 중간에 이석해야 할 분들은 자유롭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목적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위해서 조명 쓰지 않고 촬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기정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기정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위 논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좀 이렇게 들으러 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얘기 듣고 싶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그림을 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책에 대한 소개인데 내용 소개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그 머릿말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책의 문제의식 같은 거를 조금 제 소개와 곁들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약간의 그 소회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이 연구자가 되고 싶었고 연구자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거의 다 넣었던 책이라서, 그리고 한 굉장히 길게 작업을 했던 책이라서 이 일종의 뭐 라이프 워크처럼 생각했던 그 작업이라서 이걸 작년에 출판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뭐 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내기 전에는 죽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내고 나서 이제는 할 일은 다 했다, 태어나서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전히 그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학위 논문 쓸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거를 책으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던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한 절반도 제대로 못 쓰고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그 학위 논문 쓸 때도 거의 이렇게 굉장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굉장히 그 엉성한 그런 문제의식만 있고 내용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엉성한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엉성했던 문제의식을 갖다가 좀 이렇게 책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신 여기 신익희 선생님도 계시는데 책을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런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의 저의 생각의 기본은 뭐 80년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85년인가였던 것 같은데 학내에서 이제 작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뭐 축제나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학생들끼리 공부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고 하는 것들도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해방 3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당시 한미 관계가 굉장히 한국의 당시 현실의 어떤 그 많은 문제를 그 내포시킨 기원이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3년사 연구를 많이 했었었죠.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좀 뭔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어렴풋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쭉 관련된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3년사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용이 축적이 되면서 시간적으로는 8년사 연구,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한국전쟁 끝날 때까지 8년사 연구로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동아시아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연구로 발전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읽다 보니까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한미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잘 이렇게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일본을 넣어서 설명을 하면 꽤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조각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제 인식 속에서. 근데 그 일본을 넣으면은 뭔가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고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변화구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던지는 그 공을 받아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직구만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오는 게 변화구니까 제대로 치지 못하고 늘 헛방만 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 변화구가 오는 그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점령기에 그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 굉장히 연구 현실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특히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결정을 해서 가게 됐고, 가자마자 그 시기에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걸프 전쟁의 그 뒤처리를 논의를 하면서 소해정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일본의 그
상황이 막 이렇게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보 전술 이런 것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해정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큰 논쟁들이 붙어 있었는데, 아사히 신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 전쟁 시기의 소해정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숨겨진 역할,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물로 한 열 몇 번 정도가 시리즈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연구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시기에 일본이 어떻게 있었기에 이 동아시아적인 현실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주제로 삼아서 좀 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을.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큰 논쟁점은 평화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소해정을 파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전후국가, 평화국가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키워드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92년도에 아마 이 시기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은 되기 전이었고, 그 당시 이제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도 크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일본의 그 와이드 쇼적인 뉴스들은 본질보다는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현상들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게 그 LA 폭동을 당하는 한국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총 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그걸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착종돼 있다는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부럽다 그러면서 뭐 스고이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총도 쏠 줄 알고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시선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만적이다, 저런 문제를 총 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텐데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착종된 시선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남상은 총 쏴본 적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훈련소에 다녀왔기 때문에 총을 쏴본 적이 있어가지고 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저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뭐 굉장하다 그러면서 총 쏘는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 이렇게 하는 말이 딱 한마디가 저한테는 걸렸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평화국가라서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해와 국가다까라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평화국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자괴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좀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제 문제로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정들인데, 93년, 94년 이렇게 겪으면서 일본이 이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 문제, 핵 문제가 두드러지고,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 사태, 그 이면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반도의 상황과 결부된 일본의 어떤 그 안보 외교 정책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같은 거, 좌표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논문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기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본을 표현해 주면은 하여튼 평화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국가라든지 이런 걸로 포괄되지 않는 일본, 이런 것 속에 이렇게 잘 표현되지 않는 일본을 좀 이렇게 드러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지국가라고 하는 걸로 한번 다시 그때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다시 한번 쫙 다시 이렇게 재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좀 다시 겪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학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엉성하게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엉성하게 만들어진 게 그 학연 논문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재정리한 것이 지금 이제 책으로 나온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그 마지막으로 정리한 시점에 이제 아베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베가 등장하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지국가로부터 결별이 이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이 글을 정리했던 탈구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오늘의 내용들은 대략 이렇게 목차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좀 먼저 문제 제기를 좀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현실로서 기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들을 보고, 기지국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양태를 확인을 해보고, 그런 이면에 일본이 이 기지국가로서 전개했던 외교가 무엇을 목표로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국가의 움직임과는 달리 시민사회에서 한편에서는 구군인과 우익들이 등장을 하면서 재무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커다란 목소리로 다시 등장했고, 그와 그 반대편에서 이 기지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회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지식인들은 이 전후국가를 갖다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5, 6, 7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기지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함의라고 하는 거를 짚어드리는 걸로 오늘 얘기를 갖다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서장 종장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은 서장 종장만 읽으면 내용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종장에 다 요약도 제가 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걸 읽으시면서 조금씩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은 본론 속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 종장을 드렸는데, 그거를 읽으신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저의 문제 의식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전후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화국가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게 일본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이건 왼쪽인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즉 아베류의 보통국가론 또는 헌법 개정론자들은 뭐냐면은 전후의 평화국가라고 하는 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서 평화국가가 있었고 그것으로서 전후를 일본이 살아왔는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그의 반대쪽에 있는 리버럴들의 주장은 아직도 평화국가는 완성되지 않았다, 또는 평화국가로서 성공해온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의 새로운 버전이 필요할지언정 이것의 기본 골격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현실로서 일본은 평화국가였다라고 하는 거를 다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 논점은 뭐냐면은 현실의 일본은 평화국가가 아니라 기지국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국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념형으로서 던지는 게 아니고 현실의 일본이 기지국가였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일본은 어떤 일본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베가 미국에 갈 때 주로 많이 얘기하는 일본은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건강한 일본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지만, 또 하나의 주장은 국제 질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서 보는 일본은 전전의 일본이라 하더라도 일지언정 두 가지의 전전의 일본이 너무나 강력하게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전전의 일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요. 전전의 일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은 일본 이미지는 뭐냐면 메이지 유신의 이미지입니다. 근대화에 성공했던, 서구화했던 일본. 또 하나의 일본 이미지는 30년대 후반 이후에 군부가 리해돼 갔던 일본입니다. 그 일본입니다. 군국주의, 팽창주의 일본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본은 뭐냐면 1920년대 국제주의 질서 속에서 세계 5대 강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갔던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또 국제연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1920년대 국제주의라고 하는 거를 표방하면서 국제 질서 형성자로서 이제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이 아베가 돌아가고자 하는 일본은 아마도
30년대 이후에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긴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아베 주변에서 아베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20년대 일본을 그려가면서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그 글로벌한 수준에서 일본이 이 질서 형성자의 명예로운 지위를 갖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대 후반에 대륙으로 막 침공해 들어갔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돌아가고자 하는 일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아마 제 논의의 연장선에서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국가 일본의 탄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기지국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정의를 내린 건데 규정을 한 건데요. 기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병력으로서 즉 국방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러한 그 어떤 헌법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으로서의 명목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요청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 안전 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것으로서 안전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라고 하는 게 평화 헌법의 내용이고요. 동맹국의 요청에서 역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일 안보 조약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고 있고 서로 엇갈립니다. 평화헌법이 존재하려면 미일안보조약은 모순되는 것이고 미일안보조약에 충실하려면 평화헌법은 굉장히 장애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전후 일본의 오랫동안 숙제였고 그것을 아베가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방향에서 미일안보조약에 충실할 의도하고 이 기지국가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베의 의도다 또는 아베 주변 사람들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지국가는 최종적으로 평화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그 명목상으로라도 기지국가는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순을 안고 일본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기지국가는 아직은 평화국가가 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국방국가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그런 그 사이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화국가로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디얼한 그러한 평화국가를 이행하려고 있는 계기를 늘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국방국가를 회귀하려는 계기도 공존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나 어떤 그 정치 운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일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 계속 이 속성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지향된 목표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헌법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고요. 이 헌법 제9조라고 하는 것이 전쟁 부정의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하 이 헌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정착하기 시작했던 초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사실은 전쟁의 현실들입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그 전쟁의 현실들 속에 전쟁 부정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 혹시 나중에 저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들어오면은 그 전쟁 현실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보완해 드리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극명하게 그 현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전쟁 기지를 위해서 기능하는 후방 기지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역할을 떠맡은 채로 일본은 강화 독립해서 그 기능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독립국가로서 전후 국가가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갔을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제 발제를 듣고서 이제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수많은 그 전쟁 필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해하시겠지만 극동 해군 얘기, 극동 공군 이야기 또는 뭐 스미스 부대 이야기들도
시초의 그 일본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에 존재했던 부대가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한국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실 때는 전투의 현실 속에 그 눈이 팔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출발 그런 부대들이 출발했던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의 기지들에서 뭐 비행기도 이륙 하고 배도 나가고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예컨대 1957년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을 받고 미술상 받고 뭐 녹음상 뭐 이런 걸 받았던 영화로 사요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SAYO 이렇게 나가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이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전쟁에서 이제 전투하는 미군들이 일본에서 즐기는 스카마노 큐쇼ku 순간의 휴식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일본 여성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5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그 한국 전쟁과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이해되는 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뭔가 이렇게 사물을 사고하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한국 전쟁을 생각을 할 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빠져 있었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한국 전쟁에서 일본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하나의 뭐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그 일본 전토가 기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도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기지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일본 전투의 70몇 %가 오키나와의 기지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같은 것도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 베이스는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 즉 이제 정전 협정을 하면서 거의 전투는 일상적인 전투로 변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주일 미군 기지도 거의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그 기지의 모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1952년 시점에 1212건이었던 것이 53년도 1월달에 733개가 됩니다. 물론 기지의 수는 줍니다. 그렇지만은 기지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늘어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기지 면적, 그러니까 기지 면적당의 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확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수는 줄어도 기지는 확충되고 더 제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뭐 전쟁의 모든 지점에서 일본의 기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본의 기지 없이는 한국 전쟁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일 미군 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병력으로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이 되었고, 7만 5천 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는 나중에 보안대를 거쳐가지고 자위대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림으로 보자면은 뭐 대충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전투기를 만드는 또 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그림, 그다음에 전투를 위한 군수 공장의 재가동, 그다음에 경찰 예비대, 해상보안대 이런 것들. 이 해상보안대는 소혜정 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치하하면서 요시다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일본 해군의 재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명감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지도고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점선이나 빗살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지점들이 다 일본 주일 미군 기지였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50년대, 60년대 일본 시민사회에서 반미 투쟁, 미군 기지 철수 투쟁을 거치면서 특히 베트남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전부 오키나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토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개 지금 4개 사령부가 있나요? 요코하마, 사세보, 그다음에 자마, 요코타라고 하는데 큰 기지들, 그다음에 미사와라든지 교토라든지 이런데 작은 레이더 기지들을 남겨놓고 주된 미군 기지들은 전부 이제 오키나와로 가죠. 그게 60년대에 전개됐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본토에서 주일 미군 기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지국가로서 일본의 현실은 이제 안 보이는 것처럼 되지만은 그 주일 기지국가의 그 기능과
표사항은 전부 오키나와로 가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전히 기지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투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기지국가 또는 기지 경제 산업 전쟁 군수 물자를 생산을 하고 또 그 군수 물자를 가져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공장 같은 역할을 갖다 일본이 하면서 이른바 일본의 경제적인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 숫자나 이런 걸로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기지 특수 한국 전쟁 특수라고 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경제적인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60년대 이후에 도약하는 기간에 그 베이스 역할은 뭐 만물 역할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 규모로의 그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미일 안보 관계의 그 경제적 기초로서 미일 경제 관계를 갖다가 이 시기에 만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그 일본의 경제 구조가 실사반 경기에서 쇄근변 경기로 바뀌는데 굉장히 한국 전쟁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본 그 기지로서 그 연계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인적인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컨대 뭐 특별 소해 부대가 파견이 돼가지고 실제로 전투의 그 후방이긴 하지만은 미국이 전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의 지금의 일본 말로 해가지고 일체화라고 하는 미군과의 일체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일본이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뭐 일본 선박을 징벌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군수 물자를 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거나 뭐 그 물자와 인원을 나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LS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 것이었고 또는 그걸 운전하거나 거기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의 노무자 또는 선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동원된 규모가 8,000명 규모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47명이 희생이 되고 소해부대에 있던 사람은 1명이 희생이 되는데 그 기뢰에 폭침당해 가지고요. 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인원수의 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민간인이긴 하지만은 그 역할은 거의 뭐 그 군속에 가까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이 규모는 거의 이 참전국 규모 중에서도 거의 6위의 버금가는 시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중요도로 따지면은 뭐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국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그 에피소드 같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 같은 문제들을 이 끌어올려서 예컨대 뭐 테사 모리스 같은 사람은 저보다 더 나아간 해석들을 하고 있죠. 완전히 일본은 한국 전쟁과 일체화되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지국가가 아니라 뭐 일본 자체도 전쟁 국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지국가의 외교로 보자면은 그 일본 정부가 발표한 그 조선의 동남과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났는데 그 전투 이외의 모든 점에서 일본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 있고요. 그러니까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은 전쟁은 한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전쟁 협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외교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제네바 정치회담에 참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교를 재개를 하게 됐는데 그 재개하면서 이제 그 열렸던 그 외국에 있는 모든 공관들을 갖다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일본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네바 정치회담에 참가하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도, 영국, 뭐 유엔, 미국 이렇게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 가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은 여기서는 지금은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갖다 정리를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한반도에서는 통일도 없지만 전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한반도를 전제로 한 일본의 외교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기지국가의 외교고 기지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정리를 해왔는데요. 조금 이제 결론 부분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90년대 일본의 그 한반도 유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보통국가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역시 90년대 탈냉전 시기에 이른바 그 77선언 이후에 굉장히 평화적인 그러한 기운이 나오면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한편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사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도 통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바뀌는 현실이 90년대 현실이었고, 그와 맞물려 가지고 보통국가론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걸프 전쟁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걸프 전쟁에서 일본이 미진한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외상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보통국가론을 많이 얘기하지만, 제 해석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90년대 한반도의 정세였고, 그것은 기지국가 외교의 전제가 무너져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그 일본 국가의 그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 시민사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그 커다란 변화는 뭐냐면은 공직 추방당했던, 즉 전전에 전쟁에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군 점령하에서 미국에 의해 연합국에 의해 가지고 공직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 시기에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 미국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정 정도 이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GHQ 문서들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미국의 노력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전전의 우익이나 한반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군인들을 불러와 가지고 청취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 한반도의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듣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기에 그 추방 해제가 되고, 물론 이제 여코스 때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했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그 시민사회에 대거 공개된 오픈된 장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군비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재군비 목소리를 내면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이 우익들은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그 점령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군비를 하더라도 경찰 예비대를 모태로 하는 그러한 한정적인 재군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전의 우익이나 군인들도 합니다. 그런데 육사 출신의 그런 군인들도 친미적인 전후국가,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냉전 전략 속에서의 제한적인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일본은 당분간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요시다적인 발상에 동조하는 그런 군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보통국가론적인 그런 재무장론을 이 시기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것이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목소리 때문에 보수적인 정치인들, 전후에 나왔던 그러한 이른바 올드 리버럴이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군비론을 갖다가 제기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우익 쪽의 그런 조직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커다란 문제로 이식됐었을 것이고, 동아시아에서의 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그 일본이 기지가 돼가지고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일본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반미 투쟁을 갖다가 조직하고 굉장히 그 군사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그런 노선으로 이 시기에 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도 실패를 하고요. 그 와중에서 그 전선에 섰던, 그러니까 그 프론트 라인에 섰던 제일조선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반면에 한편으로는 제일 한국인들, 즉 한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직접 파병이 돼서 오기도 하고요.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그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조선인들도 큰 피해를 입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당하고 그런 어떤 그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식인들의 고민들인데요. 지식인들은 이제 전후 평화주의의 그 담당자로서 전면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은 전후 지식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평화 문제 담화에 이 사람들이 이제 둥지를 트고 여러 가지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의 오리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제 담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은 그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주의의 그 아성에 그 금을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전쟁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평화 헌법을 변경을 하고 국방군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극력 그런 논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갖다가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한국이라고 하는 전전 또는 전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후 일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고리였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라든지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들 속에서 전쟁이 빠지고 덩달아서 한국에 빠져버리는 한국의 문제의식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른바 리버럴의 한계 한반도 인식이 빠지는 그런 한계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어냈던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기지국가라고 하는 현실 위에서 기지국가를 현실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평화국가라고 하는 현실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로서 작용을 했고 그것이 전혀 평화주의로 기능을 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후 오랜 기간 동안 일본 국민들은 이 전후 평화주의가 만들어낸 담론으로 일본을 보아왔고 그러면서 일본의 현실을 평화국가로 오랫동안 인식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전혀 기지국가가 굉장히 기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평화국가라고 하는 외피를 뚫고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아마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려냈던 것이 구쿠리코 언덕에서라고 하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원경으로 멀리 있는 배경으로 한국 전쟁이 그려집니다. 한국 전쟁과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일본 사람들이 또는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지국가의 함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베가 추진하는 이 지금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개헌을 해서 명목적으로 기지국가가 아닌 상태가 돼서 정상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기지국가의 속성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에서의 이 대결 구조와 거기에서 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적인 수준으로 이게 확대되는 그러한 휴전 체제, 한국 전쟁의 그 본질이 유지되고 있는 휴전 협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그리고 이것의 강화를 통해서 일본의 군사적인 또는 안보적인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아베의 의도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성이라든지 또는 냉전 본국과 기지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성을 내재화시키고 모순을 그냥 안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베나 아니면 그쪽에서 의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미국과의 대등한 그런 입장이라든지 어떤 자주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무한 공동과 같은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그 운동이 계속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이 동아시아로 확대된 그러한 휴전협정 체제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서 역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발표였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시간 맞추어서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박영선 선생님 지정 토론 주시죠. 네, 남기정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첫 번째 토론을 맡게 된 국방대학교 박영준입니다. 저는 국방대학교에서 일본 안보 정책,
또 동북아 국제관계, 뭐 전쟁과 평화 이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일본 통일대학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그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입니다. 뭐 출판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같은 이제 탄생의 제목을 지닌 책이 출간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뭐 남기 선생하고는 뭐 그 탄생 학회는 아니지만 여러 그 모임에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어쨌든 책 출간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아까 소개하시면서 이것이 거의 뭐 학문의 뜻을 둔 이래 뭐 라이프워크로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소개가 있었는데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정확한 평가가 비평이랄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학교 사정 때문에 제가 중간에 뭐 1시 좀 넘어서 일어서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뭐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먼저 저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은 가령 뭐 일본 외교사 또 한국 외교사 뭐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귀중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외교사 관련돼서는 전후 시대의 일본에 대해서 가령 일본 내에서는 오구마 에이지라고 하는 게이오 대학 교수가 뭐 민주화 애국이라는 책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오키오 마코토나 또 소야 요시히데, 다나카 아키코 같은 이제 정치외교 하시는 분들이 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전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썼었고요. 미국에서는 뭐 존 다워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이 시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텐데 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까 남기 선생이 비판했지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이 이제 일본의 패전의 시대였고 패전의 시대에서 전전의 궁극주의와는 다른 어떤 민주주의랄까 또 평화주의 담론이 배태되는 시기로 이걸 파악하는 그런 견해를 사실 제시를 보통 합니다. 하는데 남기 선생은 이 시기를 바라보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일본을 기지국가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시각을 좀 도전적으로 뭐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시각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인 책을 쓰셨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또 그 시각과 다르게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사료적으로서는 예컨대 뭐 저 개인적으로는 6.25 전쟁 때 일본이 관여한 것은 비교적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뭐 주일 미군의 어떤 출동이랄지 또는 일본 내의 군산업이랄지 또 경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변화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다뤄져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 타이완 정부 수립 이후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군인들의 어떤 관여 뭐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속에서 타이완이랄까 이제 한국이랄까 일본을 포함된 그런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처음 제시가 되는 사실들이 많아서 상당히 동북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당시 큰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되니까 가장 첫 번째 좀 생각나는 것은 이제 기지국가론을 사실 얘기를 하셨고요. 기지국가론 논점으로서 국방력, 군대는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했던 뭐 동맹 하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국제안보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국가라는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주장을 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1945년 2차 대전 이후 또 냉전기로 가는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세계 전략이랄지 또 아태 지역에 대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좀 그 고찰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미국 얘기하시면서 주로 극동군 총사령부,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인용해서 미국의 어떤 45년 이후 전략이 이렇다는 것들을 책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극동군 사령부보다는 미국 본토, 그러니까 합참이랄까 이런 데서 사실 47년도부터 뭐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뭐 국무성 합참에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저도 직접 문서를 본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주제를 다룬 굉장히 대표적 연구자들이 뭐 루이스 게디스랄지 또 러셀 위글리 같은 사람이랄지 또 알란 밀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군사다 쓰면서 그 문서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47년도 48년도가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소련과의 어떤 대소 봉쇄 정책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대소 봉쇄를 위한 전쟁 기지로서 뭐 미국 어떤 군사를 강화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영국,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주축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뭐 바그다드랄까 그런 걸 주축을 하면서 대소 봉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특히 이제 뭐 핵 전략, 그러니까 영국이랄까
또 일본에서는 이제 대수 핵 공격을 위한 이제 발진 기지로 쓰겠다는 것들이 이제 당시 합참 문서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문서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기지 국가로서의 어떤 일본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정의하는 기지국가라고 하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일본을 기지국가로 보는 데서는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만 기지국가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일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폐전 이후의 독일 또 폐전 이후의 이탈리아 사실도 그 헌법에서 보면 당시 헌법에서 보게 되면 이탈리아도 군사력 보유가 금지가 됐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제 51년도에 독일 연방군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으로 변화됩니다만은 거기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확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1945년 이후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뭐 폐전 이후의 이탈리아나 폐전 이후의 독일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약간 경계의 차는 있지만 이제 53년도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도 뭐 기지국가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코멘트는 다만 이제 전후 일본을 기지국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기지국가일지 모르겠지만 45년 8월 이후 패전 일본을 담당했던 정치가랄지 주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건 뭐랄까 좀 부당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구 육군과 구 해군의 인사들은 국방국가의 어떤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구 육군과 해군 인사들은 이때 다 공직 추방되고 뭐 전범으로 돼서 사실 별로 영향력이 없었고요. 오히려 메인 스트림은 이제 요시다 시게루나 마시다 히토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전전 군국주 시대 때는 올드 리버럴 계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 주도의 군부 주도였던 군국주의에 반발해서 좀 요시다 시게루는 뭐 투옥되기도 했었고 또 시데야라 기주로 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좀 반발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시각들에 본다면 이건 사실 기지국가가 아니라 패전국가이고요. 패전국가이고 또 46년도 헌법 만들어진 다음에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가 금지가 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전국가이고 비군사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요시다 시게루나 시데야라 기주로 같은 경우는 그 비군사화 체제를 사실 수용을 하고 다만 이제 51년도 미일 동맹 조약이 만들어지고 54년도 자위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헌법과의 모순 속에서 이 비군사화 국가라는 헌법 이념을 어떻게 이제 자위대라는 현실과 조화시키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메인스트림의 어떤 고뇌였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이들은 일본 전후 메인스트림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기지국가에 반발하면서 헌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헌법과 미국이 요구하는 기지국가와 하지만 또 만들어진 자위대와 속에서 굉장히 이걸 좀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논문에서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전후 일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중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 이제 뭐 일본 정치가들이 소위 그 전수방위 원칙이랄까 또는 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하지 않겠다. 56년도 일본 유엔 가입한 이후에 이제 그런 원칙도 밝혔었고요.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이랄까, 뭐 비핵사원칙 이런 것들을 주게 했던 것이 소위 그 미국이 요구하는 기지국가의 요청, 헌법상의 어떤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요청.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자위대 요청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해야 될 정책들을 선택해 나간 거로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비군사화 국가였고 하지만 이제 헌법화의 이념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그런 상태로서 이 시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일본 입장에서는 정확한 평가 아니겠는가. 기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요청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어떤 정치 외교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 부당한 그런 개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멘트 할 것은 이제 제5장에서 재무장론 이제 소개하시면서 부제를 이제 보통 국가론의 원료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 전편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전전의 그 육군이나 해군 출신 인사들이 45년 이후에 물론 주요 인사들은 이제 뭐 A급 전범으로 처형됩니다만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니어 그룹들이 좀 재무장을 주장하고 또 국방국가를 부흥하겠다는 논의가 사실 있는 건데 이들의 영향력은 사실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일부는 물론 이제 그 전후에 이제 채용되고 했습니다만은 이들의 주장을 상당히 좀
상당히 중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균형을 잃은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이제 보통 국가론과 연결시키는 것도 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관련해서 뭐 제가 제3일보이라는 책도 쓰면서 이 보통 국가론이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임혁찬 박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논문도 쓰셨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보통 국가론은 자 일본이 90년대 경제 대국이 되면서 안보적인 역할도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상의 리더십도 강화하고 안보 체제도 강화하면서 안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전 일본 아까 말씀하신 1930년대 일본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은 하는 것이 보통 국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오리진은 사실은 뭐 육군 군인들이라기보다는 60년대 소위 그 자유주의 뭐 현실주의 논쟁할 때 코사카 마사타카 정도의 저는 기원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코사카 마사타카의 논의는 구 육군이나 구 해군 출신 인사들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전 일본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래서 이 재무장론 50년대 국군 인사들에 의한 재무장론을 보통 국가의 원리로 보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어쨌든 50년대 45년도 이후에 일본이 이제 기지국가가 되었고 이것이 뭐 현대도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뭐 한일 안보 협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일본이 미국의 뭐 요청이랄까 그에 의해서 기지국가를 요청받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했을 때 사실 북한은 뭐 기지국가도 아니고 병영국가이고 뭐 강성대국이고 이제 핵국가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현실을 직면해 본다면 뭐 양보해서 기지국가인 일본의 현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냥 일본이 그냥 뭐 비무장 국가 내지는 평화국가로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한국의 어떤 뭐 국가 이익이랄까? 뭐 그런 데는 또 동아시아 국제관계 안정성이랄까? 북한에 직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6.25 전쟁 때 일본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주일 미군 기지랄지 내지는 소해정을 파견한 일본이랄지 그런 존재를 봤을 때 한반도에 다시 한번 유사 사태가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그 기지국가 일본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존재다. 한국토론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남 선생님 의견 있으시다면 그만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지금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해준 몇 가지 논점은 학술사적 가치 외에 이게 기지국가로서의 정의 그리고 적절성 문제가 하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국가의 원류를 어디로 볼 것인가. 뭐 방금 말씀 같은 요시다 독트린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코사카 마사타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지국가의 한반도적 효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송하섭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송하섭입니다. 이런 중요한 그 업적에 대해서 토론을 코멘트를 하게 돼가지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기정 박사님께서 모두의 인생의 역작이라고 하셨는데 인생의 역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일본의 그 기지국가의 탄생이라는 말이 있어서 일본에 주일미군 기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지국가라는 이야기를 갖고 오셨구나.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책과 관련된 아티클을 좀 읽으면서 오늘도 발표하셨지만은 일본이 안고 있는 그 평화국가와 미일 동맹의 모순을 갖다가 하나의 그 워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지국가란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 그 일본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뭐 이 책의 내용이 아까 뭐 전후 3년사, 8년사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후 그 8년간의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대해서는 그 좋은 그 사료적인 가치가 그 연구소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그 학교 다닐 때는 외교사 공부를 좀 했지만 사실 그 이 실무적인 현안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외교사 연구가 그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남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 큰 그 어떤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그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칭찬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모자라는 그 지식이지만은 그 먼저 기지국가 정의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소개됐지만은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의 안보 요청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 안전 보장의 업무를 이행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지국가를 정의하실 때 집단 안전 보장 업무를 갖고 오신 게 아마 한국 전쟁에 일본이 참전했기 때문에 일본이 집단 안전 보장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기지국가 개념을 갖고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전쟁 때는 일본 국가가 아직 독립하기 전에 그 미군 점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움직였던 그 다이나믹하고 일본이 독립하고 나서의 다이나믹은 또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잘 아시다시피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계속 부정해 왔는데 기지국가의 정의와 관련해서 물론 한국 전쟁은 같지만 과연 일본이 집단 안전 보장의 의무를 하겠다는 그런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오시는데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좀 더 기지국가의 정의를 좀 세련시키자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그냥 동맹의 업무를 이행하는 물론 미일 동맹 속에서 동맹의 업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를 집단 안전 보장의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동맹에 내에서 하는 거하고 제3의 국가를 도우러 나가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전후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이거 프레시안인가 거기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일본이 기지국가를 깨려는 노력하고 한반도의 그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담론은 일본이 자꾸 육할 확대를 하면은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뭐 한반도 통일 문제나 이런 데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 확대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 교수님이 제안하신 그런 거는 상당히 그 재밌고 우리가 앞으로 일본에 관한 새로운 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 담론이라 생각되는데 그 주장이라 생각되는데 근데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한국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정환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일본이 그 정상 어떤 그 보통 국가와 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지 그 혹시 아까 제가 잠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군사력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기지국가 개념이 처음 나올 때는 일본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나온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그 70년대 이후부터 쭉 일본이 그 군사력 방해력 정비를 해오면서 이제는 뭐 핵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다 달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기지국가 개념으로는 그러한 좀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가 조금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이제 적기지 공격론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 국가의 역할 강화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그 남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기지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은 전술방위 개념은 평화 국가 개념 핵심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뭐 유명무실해졌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전술방위 원칙을 지키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서도 전술방위 원칙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국가로 가는 때 전술방위 원칙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드려야 될지. 남 교수님이 설명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이 전술방위 원칙도 포기하고 그냥 완전히 보통 국가가 되는 게 우리가 간섭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이라도 일본이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평화 국가와 전술방위 원칙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낼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 이 현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일반 참가자 오신 분 중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개념 때문에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몇 가지 주신 코멘트는 뭐 외교사적 연구기회 외에 기지국가의 정의 문제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집단 안전 보장 의무 대신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면 집단적 자위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컬렉티브 디펜스와 컬렉티브 시큐리티하고 관계에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평화체제, 정상국가 전환관계, 그리고 국방력이 확보된 지금 현재 일본의 기지국가에 지금 탈피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전술방위 원칙을 일탈한 게 대해 한반도 시각에서의 이제 이해관계 등등에 좀 나중에 대응을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명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명찬입니다. 우리 남 교수님의 기지국가로는 몇 년 전 이대에서 발표하실 때도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지국가론 얘기는 여러 번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책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올해 내로 책을 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아직도 책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의 그 게으름을 상당히 비관해 왔었는데,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남 교수님 같은 훌륭한 학자님께서도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서 책을 내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저도 올해 내로 책을 내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국가론 자체를 제가 심도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기지 국가라는 국가론이 나오니까 할 얘기가 상당히 많죠, 당연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남 교수님께서 쓰신 기지 국가의 탄생은 50년대 한국 전쟁 그 시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데는. 그러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논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왜 그러냐면은 기지국가론의 탄생의 내용들을 보면은 50년대 한국 전쟁이 치러질 때에 일본이 기지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으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를 아주 잘 정리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한테 상당히 공부가 됐고, 50년대 도대체 일본은 평화국가라는 일본이 군사력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으며 어떤 일반 국민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500페이지 넘는 책에 상당히 상세하게 잘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평화국가였다,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냐, 기지국가의 탄생 책을 한번 보라고. 당신들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평화국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평화 모든 걸 가지고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군사력 가지고 뭘 하게 되면은 시기 반, 또 한편으로는 비권 반, 또 한편으로는 불온 반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평화국가니까 군사력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그런 행동을 해왔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지국가는 탄생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정보 제공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토론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지국가를 이제 50년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현재 모습까지 이제 같이 프리즘에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교해서 분석 또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론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보통 국가화, 일본의 보통 국가화 이것하고 기지국가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건가?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보통 국가로는 아까 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걸프 전쟁이 최대의 계기였다고 봅니다. 한국의 90년대 초에 핵위기라든가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보통 국가로는 90년대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오자와에 의해서 그 이후에 그 보통 국가로 나온 이후에 한반도에 이제 위기가 터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원인과 결과로 본다면은 걸프 전쟁이 보통 국가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도대체 했을 경우에 일본은 나름대로 기지를 제공하고 모든 부분에서 많이 협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평가를 못 받느냐 했을 때에 냉전 기간에는 집단 안전 보장 자체가 기능을 하지 않았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 안전 보장이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집단 안전 보장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군사력을 제공해서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침략 국가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이게 가장 골자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은 그래도 130억 달러 제공했지 않느냐?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는데 전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쇼크로 그때의 오자와는 간사장을 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온갖 그 협박을 다 받으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보통국가론이 나왔는데 그 보통국가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이 기능할 때에 거기에 일본 자위대도 가서 같이 전투하자 똑같이 이게 이제 보통국가론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에 보면 오자와가 신각수 전 대사님하고 그 대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베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보통국가론은 보통국가론이 아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이상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오자와가 일본에서는 울트라 우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중간점에 있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는 중간점에 있는 사람이 되고 아베가 울트라 우익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오자와가 주장했던 보통국가론은 전 세계 제대로 된 합리적인 안보 전문가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국제연합에서 안보리 결의가 있을 때 그 결의에 따라 가지고 일본 자위대가 가서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전투를 해서 침략 국가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 그거 참여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이 군국주의화되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저도 공부하면서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에 대해서는 위화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딱 지금 오자와가 평가했듯이 보통국가와 지향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시대착오적인 국가인데 이게 뭐냐?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파워 폴리틱스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 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다가 그거는 결국 뭐냐면 전 세계의 힘의 논리로 서로 자기 이익을 뺏기고 하는 그 어떤 그 파워 폴리틱스에 참가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평화법을 만들면서 두 번 다시 군사력 가지고 파워 폴리틱스를 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본다면은 오자와가 말하는 보통국가로는 이 파워 폴리틱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국가론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기지국가론에서 보통국가론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지금도 무리 없이 얼마든지 보통국가론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베가 하려고 하는 이 보통국가론, 소위 말해서 말은 보통국가론 얘기하면서 또 거기다가 평화적 뭡니까 적극적 평화주의, 평화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 교수님께서 항상 그 책에서 계속 나오듯이 뭡니까 그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레토릭이 평화라는 얘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지 국가로는 그래서 정의가 내가 뭔가 이게 한번 이제 쭉 봤더니 평화과는 아까 현실을 덮으시는 감축의 이념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거는 아베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고 기지 국가의 전제가 뭐냐면은 전토 기지 방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토 기지 방식. 아까 이제 우리 토론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후에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다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세 국가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 50년대에는 그렇죠. 근데 독일은 이제 나중에 헌법 개정해서 국방군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차이가 생긴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포커스를 50년대에 둔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전투기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 전투기지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둔 게 그러니까 50년대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러면은 전투기지 방식이 누가 했느냐면은 요시다가 했거든요. 요시다가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것을 동맹 관계가 아닌 주군 협정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주군 협정, 군대를 주둔시키는 협정이지 미일 안보 조약이 아니다. 왜? 그 안보 조약을 보면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시키는 걸 마음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군사 기지를 둘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뭐 미국, 일본 지켜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시다의 일미 안보조약 체결 맺은 거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이 집중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60년 안보 개정이 되거든요. 안보 개정이 됐을 때는 전투기지 방식이 멈춥니다. 사전에 기지를 어디다 이동하거나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은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지 방식이 60년 안보 개정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해제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기지 국가론의 전제 자체가 시기별로 어떻게 또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일 이제 관심사가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한반도에 또다시 50년대와 같은 전운이 감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군사적인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강경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기지국가론의 탄생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베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게 이제 기지국가론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시다 독트린을 보면요, 요시다의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해 주면서 미군이 그 대가로 일본을 지켜준다 이거였는데 자 그러면은 일본이 스스로 지금 무장을 했어 아니면 집단 자유권 행사까지 가능하고 안보 법제까지 다 완성을 시켰어 유사 법제까지 다 만들어서 일본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자 미국한테 이제 기지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기지 제공해 주는 대신에 일본은 군사력이 없으니까 미군이 지켜준다. 이게 하나의 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지금 일본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는 기지 이제 빼라, 나가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그래서 아베가 어떤 헌법 개정에서 어떤 형태로 뭘 하려고 해도 미군 기지 그대로 있는 한은 아베가 하는 대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 동원은 동원대로 되고 기지는 기지대로 두고 일본이 너무 버든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진보 세력 쪽이나 아니면 안보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 세력들은 미군 기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베가 추진하고자 하는 집단자유고 행사나 헌법 개정에 이거는 못하게 막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연계될 건가,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서로 연계시켜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아베 정권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집단적 자유권 행사, 지난번에 헌법 해석 변경으로 가능하게 했을 때 뭘 추구하려고 했냐면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파워 폴리틱스입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 파워 폴리틱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패권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니까 이건 파워 폴리틱스 하겠다. 이거는 일본이 전후에 평화법을 가지면서 군사력 가지고 두 번 다시 파워 폴리틱스를 안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국가 주장한다고 했던 아베가 실제로 오자와가 주장했던 보통국가를 받아들이냐? 그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자와 약간 시대착오적 이상한 국가로 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럼 왜 시대착오적이냐 했을 때 지금 중국과 군사력 가지고 전쟁 치러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핵무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이 군사력을 아무리 정강한들, 아무리 미국과 손을 잡고 뭘 한다 한들 이 중국과 군사력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뭘 위해서 아베는 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희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문제와 기지국가 노선의 탄생, 이 기지국가는 정의하고 보통국가, 뭐 저는 또 뭐 권력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베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파워 폴리틱스라고 하는 권력국가라고 보는데, 이런 국가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얘기도 듣고 싶으면 앞으로 또 연구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권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50년대 상황을 전제로 한 기지국가 개념을 현재 상황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보통국가론이라고 했을 때는 오자와류의 그러한 유엔 집단 안보 기능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면, 아베류의 보통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견제라든가 하는 이제 파워 폴리틱스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투기지 방식의 시대적 변화 문제, 그리고 국방력이 확보된 이후에 미일 기지 유지 문제가 갖는 일본 사회에서의 함의 등등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온 그 토론 내지는 질문 내지는 코멘트에 대해서 남기현 선생님께서 대응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10분, 15분 정도 이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소한 그 지적들을 빼고 총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렇게 말씀 주신 것들이 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어떤 일면들의 현실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싸우고자 했던 거는 이제 평화국가론이라고 하는 걸로 전후 일본 국가를 갖다가 다 설명하라고 하는 그 토톨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의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평화국가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토톨로지를 깨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실이 모든 현실이 이게 기지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제가 또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지국가론이 제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공하고 싶었던 건 이제 개념도기 때문에 크게 봐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는 뭐 예컨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지만은 거기서는 약간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가끔 백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변화의 방향은 이런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한 가지였고 그 안에서도 예컨대 지금 이제 이 아베가 의도하고 있는 변화가 그러면은 뭐냐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제 저널리스틱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즉 평화 국가에서 전쟁 국가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극명하게 그 현실을 갖다 보여주는 레토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방향의 변화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도로 보면은 단순한 양의 변화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지국가 페이즈 1에서 기지국가 페이즈 2로의 변화 정도이고 페이즈 2로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하면은 또 다른 대응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컨대 지금 그 아베가 만일에 개헌에 성공을 해가지고 헌법 제9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럼 정말 그거는 기지국가 끝 전쟁국가 시작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예컨대 헌법 구조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지금 뭐 예컨대 자민당이 주장하는 그 자위군 저 국방군이라고 하는 명칭은 못 쓰더라도 예컨대 자위군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명칭으로라도 해가지고 국방군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베이스는 15년대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법제적인 베이스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굉장히 연속적인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뭐 단절적이어가지고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연속적인 변화인데 그 연속적인 변화의 오리진은 오히려 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이 현실이고 이 현실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는 기능하고 있는 현실이다,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보통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만일에 보통국가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다른 국가처럼 외교 안보적인 그런 정책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는 여전히 이 제가 명명한 바의 휴전협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강력한 자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은 기지국가일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함의는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이 평화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 체제라고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이러한 전쟁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성격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의 기지국가적인 속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미일 관계, 미일 동맹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 예컨대 피와 땅의 교환, 사람과 땅의 교환 뭐 이런 교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등 관계,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적인 자괴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그래서 결국 그 일정 정도 보통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무한 공동으로 계속 이런 움직임은 일본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러한 무한 공동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휴전협정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결 구도를 바꾸어가는 데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요지인 겁니다. 즉 이 휴전협정 체제 하에서 전장 국가와 기지 국가로 되어 있는 이 관계를 바꾸어가는 것, 즉 탈전장 국가와 탈기지 국가와 탈휴전협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구조와 액터 간의 이 관계도 총체적으로 변화해가는 그러한 길을 갖다가 상상하고 모색하는 데에서 상당 부분 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으로서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그 소소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씩 답해가자면은 예컨대 이제 안 계십니다만은 그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구유권의 인사들의 관여 같은 거, 백단의 존재 같은 것과 그 네 번째 질문이었던 건가요? 전후의 그 육해군 구본부의 인사들의 그러한 정책들이 그러한 주장들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연나라에 당연히 있었던 그러한 일본의 존재가 언제부터 없었는가라고 하는 상상력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재군비론이 가지고 있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노열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동아시아에도. 근데 아마 그게 사라졌죠. 근데 그 사라진 그 여러 가지 그 조각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구유권의 그 백단의 움직임, 백단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일본 안에 오카무라 야스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진화방면군 총사령관이었나요? 그 사람이 일본의
일본에 돌아와 있었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 들어가면서 조사증이라고 하는 구육군 대만 군인인데 그 중화민국 군인인데 구일본 육사 출신의 군인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대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SOS를 보냈고 거기에서 몇 개의 그 장교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대륙 반공이라고 하는 도상 작전 같은 걸 하고 실제 훈련도 한국 전쟁 일주일 전인가 했었던 걸로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기록이 일본의 그 구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뭐 증언 같은 걸로 기록을 해놨고. 그게 일본의 문서로 조금 나와 있는 게 있고 제가 옛날에 대만에 한번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담관인가요? 그 중국 대만의 그 사료관에 가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중국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자료가 있는 거는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네이밍이 붙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됐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 시기에 이러한 냉전의 시초 시기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 이거를 연구 과제로 좀 누군가가 삼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그 한반도에 있었던 휴전협정, 그러니까 한반도 휴전협정 체제가 동아시아적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이 미중 전쟁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있었던 내전이 미중 전쟁이란 국제전으로 확대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그 커다란 배경에는 중일 전쟁의 그 기본 구도가 재현되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동아시아 전쟁으로서, 즉 중국 혁명에 참전하고 있었던 조선인 부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뭐 한국 전쟁 시기의 여러 가지 연구 속에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일본에 있던 구 육군 장교들이 대만으로 건너가지고 거기서 대륙 반공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륙에서의 전쟁을.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이라고 하는 정말로 동아시아, 일본이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동아시아의 공영권이라고 하는 그 큰 구도 속에서 그 일본이 치렀던 전쟁의 기본 구도가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 벌어졌고 그것이 미중 전쟁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어쩌면은 지금 그 냉전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당시에 그러한 그 구도는 어딘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자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중 관계 속에 다시 또 중일 관계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도 아마도 어쩌면 49년 50년에 이러한 국제 질서,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하나의 오리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것을 하나의 액터로서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게 이게 기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게 되네요. 두 번째로 그 미국의 합참 문서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프문이나 드랍샷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하프문 드랍샷까지는 보지 못했고 우리가 주로 이제 게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준 정보 속에서 이 미국 본토가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를 가지고, 그런데 뭐 NSC 문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를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다가 보니까 이 국방부 사령부의 그 이러한 문서들은 오히려 더 그거 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세밀한 선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이런 문서들을 갖다가 보고서 봤더니 거기에서 예컨대 톨부스라든지 언파우더 같은 그러한 그 작전 문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주일 미군의 성격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게 49년 시점부터 이제 그 미묘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화돼 가면서 주일 미군이 일본 안에서의 어떤 뭐 재해 대책이라든지 뭐 치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맡고 있던 주일 미군이 전쟁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세계 전쟁을 상정한 미소 간의 대결을 전제로 상정한 그러한 역할이 부여돼 가지고 조금씩 그러한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49년 말서부터 이미 보인다. 5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게 NSC 48 문서에서 60일이던가요? 그걸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동아시아의 이 구체적인 현실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주목을 해서 그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컨대 전후 독일이나 이태리도 기지국가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일정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가지고 적용해서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이탈리아나 그 독일이 지금 그러면 헌법 개정해가지고 군대 가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거꾸로 질문을 하자면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일본이랑 다른 현실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나토가 만들어지고 동아시아에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 차이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에 왜 나토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지국가와 전쟁국가의 속성이 있었고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로 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기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일본에게만 그 적용 가능한 특수한 개념으로서 저는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사용되어지고 물론 그러한 속성은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은 지금도 상당한 부분 정도 그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 기지국가는 언제부터였는가라고 하는 게 다시 또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도 4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한 2달쯤 전이죠. 그 일본의 요시다 수상이 이케다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케다 미션을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일본이 스스로 먼저 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제안해라 그래가지고 미군에게 기지를 오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퍼를 하죠. 그게 이제 60년 4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일본의 그 리더십도 이 기지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었고 기지를 가지고 기지국가적인 외교적인 그 개념을 이미 요시다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그거를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게 현실화되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1950년 9월인가요? 요시다 에치슨 교환 공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시다 씨가 에치슨에게 일본의 기지를 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0년 4월 시점에서 오퍼라고 하는 것 아이디어가 전달이 되었고 현실로 60년도에 그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일본이 승낙하는 것으로서 기지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9월 시점, 그러니까 추인되는 것이 9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3개 정도의 시점을 갖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시다 시게루나 아니면은 그 당시의 그 군부들 요시다 시게루는 오히려 기지국가를 이념한 것보다는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비군사 국가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오히려 그 군부가 주장했던 것은 보통국가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통국가론이 코사카 마사타카에서 오리진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요시다 시게루가 지향했던 거는 이것도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군대 없는 메이지 국가였습니다. 제가 다른 데 썼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그 비군사화라고 하는 것은 요시다에게 굉장히 커다란 주장이었는데 그 군대 없는 메이지 국가를 가능하게 한 게 기지였습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기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 외교적인 그 레버리지 플러스 한국 전쟁으로 지금 현실화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체제 속에서 일본이 서바이벌할 수 있는 도구는 기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지를 활용하는 그런 외교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기지국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시다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기시가 나와서 이제 기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년대 58, 9년 이 시점이죠. 계속 이제 자주방위를 얘기를 합니다. 지슈보에라고 하는 자주방위론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요시다 씨가 주장하는 게 일기가 아니라 서한이죠. 서한에다가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시는 착각하고 있다. 전혀 지금 시대가 바뀐 걸 모르겠다 그러면서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지금은 국제상의, 인터디펜던스입니다. 서로 의존한다. 국제상의의 시대이고 집단 방위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을 요시다의 말로 한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다는 50년대 말에도 그 용어를 쓰지만은 이제 사후적으로 자기가 아마 그런 식으로 개념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합리화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구상은 그때까지도 그런 말로 표현될 정도로 뭐 옳고 그것을 국제 상위나 집단 방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지의 제공이다.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를 갖다 제공하는 이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걸 개정해가지고 일본이 군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안보 조약 가지고도 충분히 일본의 방해는 성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기지, 그걸 담보하는 것이 기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육해군 인사들의 그 재무장론, 국방국가 부응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 정책에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은 맞는 것 같지만은 그 인상적으로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돌려서 자꾸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의 그러한 논의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 속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연구들 속에서는 오히려 그 이후에 연구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의 한계가 이들의 영향력의 한계가 영향의 한계로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오는 일본의 다소 우익적인 사람들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그러니까 요시다가 계속 그 군대를 만드는 거에 저항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군대 얘기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계단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인프트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시다가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제일 처음에 총론을 얘기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대답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조금 세밀한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송하수 선생님의 질문은 그 예컨대 집단안보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기지국가를 깨려는 노력, 그러니까 탈기지국가화와 평화협정,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그 논의.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탈휴전협정 체제, 그러니까 지금의 아베 그런 노력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유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일본의 기지국가적인 속성이 강화가 되고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기능이 더 요구가 되고 거기에 기능에 요구되어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갖다가 도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고조가 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기지국가를 깨는 노력이라고 하는 게 예컨대 헌법을 갖다 변경한다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그런 이행이라고 해야 될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는 그 다른 방향으로 결합을 시키면은 이 기지국가에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상대화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일 동맹을 동아시아에서 어떤 공공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그 위기 대응으로서의 그 미일 동맹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미일 동맹으로 만들어가면서 일본의 정상 국가를 도모를 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증진시켜가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외교적인 노력으로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함이었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길은 한국이 뚫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남북 관계이고 일본에게 북일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갖다가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북일 관계와 남북 관계를 뚫는 걸 동시에 하면서 일본이 원하고 있는 그 무한 공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탈기지국가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안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외교를 갖다가 한국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정책적인 함의입니다.